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 제8회 인천혁신교육 한마당 2부 혁신의 미래를 논하다 세션 C-6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장학사 송견입니다. 오늘 세션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교육회복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그리고 학교에 많은 변화와 과제를 남겨두었습니다. 이에 본 세션에서는 교육 공동체 모두의 교육 회복을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 교육 회복이 과거로의 해기가 아니고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할 일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발제해 주시는 세 분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담봉초등학교 고성근 선생님이십니다. 마이크 들고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담봉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고성근입니다. 다음으로 인천 노년초등학교 이영철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천 노년초등학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영철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신범철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범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신범철 선생님은 코로나 확진으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가 중임에도 한 발제자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장 참가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 현장에는 선생님들과 장학사님들 5분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카메라를 향해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메라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함께 손들어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션을 위해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발제자님 그리고 온 오프라인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션은 약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세 분 발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참석자들과 발제자 간의 상호 토론과 나눔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통해 세션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줌 채팅창에 질문을 남길 수 있으며 누구에게 하는 질문인지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션 자료집은 인천혁신교육 한마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는 인천 담봉초등학교 고성근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고성근 선생님께서는 공교육, 기초학력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인천 담봉초등학교 교사 고성근입니다. 저는 오늘 공교육 기초학력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초학력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3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 11일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시행될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국가, 교육청, 학교가 함께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공교육이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학생의 학습 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학생의 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년 3월이 되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통해 학생이 해당 교과를 이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내용을 알고 있는지 진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진단검사를 통해 무엇을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학생의 선수학습에 대한 학습 결손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학생이 학습의 결손을 일으키는 원인까지 파악할 수 있을까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크게 보면 개인 특성, 교실 수업 및 학교 환경 요인, 가정 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통해 진단했던 것은 학생의 개인적 특성 중 인지적 특성, 더 세분화해 보면 학습 기초 능력 결손 정도와 누적된 학습 결손 정도입니다. 우리는 학습 부진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중 한 가지만 진단했을 뿐 학습 부진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습 부진을 일으키는 원인이 다양한 만큼 다각적인 진단 검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초학력 진단 검사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진단 검사를 활용하여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확인하고 학습 결손의 원인을 파악하며 학생의 학습 결손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보정 지도를 체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의 진단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개별 학업 성취도를 확인하고 이 결과를 통해 기초학력 미도달로 판별된 학생의 이전 연도 교육과정 성취 기준별 학습 결손을 파악하여 학생이 어느 부분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학습 결손을 일으키는 비인지적 정보를 진단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의 학습 준비도 검사 등을 활용하여 학생의 정서, 행동, 환경과 관련된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학습 결손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 한시적인지, 지속적인지 여부에 대한 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갑자기 학습 부진 학생이 되는 학생의 학습 부진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단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단의 시기 역시 학년 말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97%가 진단검사를 활용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3월 진단검사는 평가 범위가 이전 학년도 1, 2학기이며 이는 동 시스템의 3차 향상도 검사와 평가 범위가 같은 동형 시험입니다. 따라서 학년 말에 치러지는 3차 향상도 검사를 진단검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차기 연도 학년의 각 학급에 균일하게 배치하여 교사들의 학습 부진 학생 지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어 교사 한 명이 소수의 학습 부진 학생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017년 충남대학교 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의 결과를 보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대부분은 한 과목 이상의 중복 학습 부진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단만 제대로 한다고 기초학력이 보장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수학습의 결손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 학습 부진을 일으키는 정서, 행동, 환경적 요인 등의 비인지적 정보를 파악하는 것에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 프로그램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기초학력 관련 사업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절차 속에서 기초학력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초학력 지도가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학생의 출발선이 다름을 인정하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육과정 지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출발선이 다른 학생들을 같은 위치에 있다고 가정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생들의 선수학습 정도를 파악하고 보충할 수 있는 학습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단원은 10차시로 단원 도입 1차시, 본시학습 6차시, 생각수학 1차시,
탐구수학 1차시 얼마나 알고 있나요? 1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수의 이해에 관한 선수학습이 결손되어 있다면 단원 도입 1차시로는 선수학습 결손을 해소하기 힘듭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선수학습으로 1, 3차시를 학습하고 단원을 시작하여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의 선수학습을 통한 출발선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선수학습 3차시를 확보하기 위해 단원 내 차시간 재구성을 실시하여 원래 10차시로 편성된 단원을 7차시로 재구성하고 남은 3차시를 단원의 도입과 함께 지도하도록 합니다. 이때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게 가르칠 학습 내용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늘품위를 가지고 지도합니다. 일반 학생들은 3차시 동안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이 선수학습 내용을 재학습할 동안 3학년 1학기 6단원 분수와 소수, 3학년 2학기 4단원 분수단원을 심화할 수 있는 놀이중심 활동을 통해 선수 성취 기준 학습 요소를 복습하고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동기 유발을 꾀하는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이처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선수학습 수업 시수를 확보한다면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장하고 일반 학생들의 선수학습, 본시학습 간 학습 내용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도울 수 있는 수업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습지원 대상 학생이 출발선 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서 3단계 학습 안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한 수업 내 안전망 사업인 1수업 2교사제 사업이 현재 시행 중입니다. 학습 결손이 있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이 교사의 수업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사 역시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게만 집중하여 수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은 수업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쉽게 밝히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업 장면에는 함께 있지만 사실상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옆에서 교사의 설명을 조금 더 쉽게 학생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인력이 있다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은 더 이상 수업의 방관자로 남지 않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교사만 투입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1수업 2교사제의 많은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협력교사의 역할의 불명확성입니다. 협력교사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면 교사가 수업을 할 때 협력교사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수업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역할에 그치고 맙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선수학습 수업 시수 확보는 물론 협력교사가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연계하여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게 가르칠 교재를 확보하여 협력교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입장에서는 오롯이 나만을 위해줄 나만의 선생님이 생기는 것입니다. 셋째, 형성평가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학습지원 학생의 학습 결손을 발견하고 변화와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간 경쟁, 서열화를 조장하는 단순 암기, 지식 위주의 일체형 지필평가가 폐지되었습니다. 학생 평가는 학생의 과제 해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 중심 평가로 진행되며 실험 실습, 토의 토론, 구술 평가, 서술형 논술 평가, 관찰 평가, 포트폴리오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에서 지필형 형성 평가는 시대에 뒤떨어진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일제식 평가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당연히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필형 형성 평가도 같은 맥락에서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 결손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 기준을 학습하면 반드시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형성평가 형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성평가를 학교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자료 중에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자매 사이트인 베이스캠프가 있습니다. 베이스캠프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늘품위를 기초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학습 주제 형태로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 하에 원격 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형성평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캠프에서 제공하는 학습 주제는 해당 학습 요소를 학습할 수 있는 늘품위 교재, 늘품위 교재를 설명하는 늘품위 설명 영상,
학습 주제를 얼마나 충실히 학습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풀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 학습터처럼 학생들을 가상의 학급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공부방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의 형성평가 응시 여부와 평가 결과 확인을 통해 쉽게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4학년 수학 시간에 1단원 큰 수에 대해 학습했다면 교사는 베이스캠프의 공부방 기능을 통해 학생들에게 큰 수 학습 주제를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학생들은 교사가 배포한 학습 주제의 문제풀이를 선택하여 평가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는 학생은 함께 제공하는 설명 영상을 다시 한번 학습한 후 문제풀이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형성평가에 응시하면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결과 확인을 통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학습 요소를 다음 차시의 전시학습 상기 단계에서 단체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취 기준별로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면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즉각 보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 결손 누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평가와 기록이 정확히 학생의 현재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스 시스템의 학교생활 기록부 교과 평어에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반에도 있고 옆 반에도 있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왜 학교생활 기록부에 없다는 것일까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내는 수업 활동의 기준입니다. 성취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 평가 기준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상중하로 나누어 진술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이 기준에 의해 학생들을 평가하고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합니다. 평가 기준을 다시 읽어보면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상중하로 나누고 도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취 기준 하에 해당하는 수준은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최소 성취 기준을 충족한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 분수의 덧셈 뺄셈 단원에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유리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의 최소 성취 기준만 충족한 경민이도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평가에는 평가 기준 하로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한 명은 최소 성취 기준에 도달하고 다른 한 명은 도달하지 못했지만 둘 다 최소 성취 기준에 도달한 상태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배부되는 생활통지표에도 평가 기준 하는 노력을 요함으로 표시되므로 가정에서도 자녀가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듬해의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역시 학교생활기록부를 보고 이 학생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인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의 성장을 기록한 결과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참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과 노력, 예산을 들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기록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기록이 객관적으로 학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보고 교사는 이 학생이 특정 과목의 어떤 성취 기준에 미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특정 성취 기준에 대한 교사들이 작성하는 생활기록부의 평가 기록과 실제 진단검사에서의 평가가 불일치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기록일 뿐입니다. 2022년 현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10월에 발표된 교육부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살펴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기초학력 보장 사업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절차와는 별개로 위 사업들을 분절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바로 교육과정에 기초한 수업 시간이고 수업을 얼마나 충실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교과 평가입니다. 새학년이 시작되기 전 학생들의 진단활동을 통해 모든 학생의 출발선이 다름을 인정하고 이에 근거한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온전히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함께하는 수업과 평가라면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도 더 이상 수업의 방관자가 아닌 수업의 참여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여러 기초학력 사업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성근 선생님께서 학습 결손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과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측면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통한 교육 회복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학습 결손에 대한 현장의 고민거리와 방향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제하신 내용은 종합토론 시간에 다른 분들과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인천 노년초등학교 이영철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영철 선생님께서는 오감 회복을 통한 자아 정체성 확립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년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철입니다. 이번에 올해 2월에 이 학교는 없어도 되라는 책을 저희 동료 선생님들과 책을 발간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내용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체성과 회복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아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자신을 객체화하여 사고할 수 있기에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성찰 행위입니다. 인간은 자아 정체성을 통해 개인의 인지 체계를 구성하며 그 결과를 행동과 사고 판단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정체성은 자아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아 정체성은 개인 본연의 성격, 동기, 기호나 취미 등으로 선천적인 기질을 가진 특성이며 에릭슨의 개별 정체성과 유사합니다. 집단 정체성은 개인이 속한 사회 양식이나 문화 등의 특성으로 에릭슨의 심리사회 정체성과 유사합니다. 자아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은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자아 정체성이 강조된 사회는 개인주의라고 말하고 집단 정체성이 강조되는 사회를 집단주의라고 명칭하기도 합니다. 근대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중세봉건 체제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아 실현, 즉 개인의 지적, 감정적, 감각적 잠재력의 표현이라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는 아직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자아는 주변의 위협 속에서 취약해지기 쉽습니다. 불안과 공포는 개인성과 인격의 독자성을 위협하며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합니다. 개인이 고립에서 벗어나려면 자유라는 무거운 부담을 피해 다시 의존과 복종으로 돌아가거나 인간의 독자성과 개인성의 바탕을 둔 적극적인 자유를 완전히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처럼 됐고. 현재 우리는 환한 불빛 아래서 자기 열쇠를 찾는 술주정뱅이와 같이 내면보다 외면을 바라보는 상황에 처해 일 수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표현입니다. 회복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이란 상실 이전의 삶으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감정을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심리적 상태는 회복을 거치며
상실 이전과 비교해서 어디쯤 위치하게 될까요? 심리 상태가 이전보다 더 좋거나 좋지 않거나 이전과 같은 상태에 있는 등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전의 경험을 잊고 아무렇지 않은 듯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상실과 절망의 경험을 완전히 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는 불행한 과거 경험을 아는 채 자신의 언행을 선택하고 주변의 사람이나 매체를 통해 도움을 받으며 성장해 나갈 뿐입니다. 오감 회복에 대해 알아보면 경험론자들은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절대 진리의 개념을 유보하고 경험의 축적만이 인간의 진리를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아 시절의 아이는 오감을 사용하여 존재를 느낍니다. 구체적 조작기에 속해 있는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에 오감을 사용한 교수 방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로 인해 오감 교육은 파행을 겪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부터 진행된 코로나 시대의 교육,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원격 수업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누는 원격 학습으로 인해 가장 혹사를 받는 기간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시각이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지고 정보와 기기의 한계로 복합적 감각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원격 수업으로 정직과 봉사를 배운다고 해봅시다. 교실에서 정직함과 봉사 정신에 대해 실제적인 행동을 실천할 수 없으므로 단지 관련 내용을 이론적으로만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외면적인 모습만 보고 평가할 수 없듯이 눈만으로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각을 이용한 교육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 가상 속에 나와 현실 속에 나가 갈등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정보와 기기들이 제공하는 2차원의 이미지를 보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면 가상세계에 함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대로 상황이 진행되면 리슨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리셋 증후군이 현실에 적용되어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현재까지 수업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사물의 향이나 인간의 체취를 느끼는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낀 채 체육이나 유산소 운동을 하면 산소 부족으로 호흡곤란이 오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산소증과 이산화탄소 과다 흡입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황이나 주변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외면의 인격인 페르소나로 내면의 인격을 감춥니다. 하지만 외면의 인격과 내면의 인격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자기 정체성이 왜곡되거나 감추고 싶었던 무의식이 표출되어 인간관계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마스크 장기 착용으로 심리적인 가면이 쓰어지면서 외면의 인격과 내면의 인격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화가 사라진 교실에서 학교 현장은 고정적이면서 정태적이며 구획화되고 예측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억압자, 학생은 피억압자로 위치할 수 있습니다. 또 응용하지 않은 지식은 변화하지 않기에 재창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인간은 지속적인 탐구 정신을 발휘하기 어렵고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도 감소하기에 의식과 세계는 한꺼번에 잠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익숙해지면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곧 익숙하지 않음에서 오는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인간은 반복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 뇌리에 강하게 인식됩니다. 코로나 시대의 지침 안내는 37.5도 이상 발열 시 출입 금지, 2m 이상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하고 소독하기 등 숫자의 형태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동조가 쉽습니다. 동조란 다른 사람이나 매체로부터 실제 또는 가상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지침이라도
불편함과 분리, 소외 같은 부정적 정서를 피하기 위해 수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독립적인 사고보다는 집단 행동을 중시하여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추구합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는 사람들 간의 공간이나 거리 설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평소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숙한 사람과 손을 잡거나 팔짱을 낍니다. 잘한다고 어깨를 툭 치거나 하이파이브를 하고 악수도 하며 스킨십을 통해 인간관계를 돈독히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는 이러한 스킨십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구성원들이 촉각을 활용한 애착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단절된 세계의 위험성은 학생들을 학습된 무기력 상황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실천에서는 팬데믹 시대의 오감 교육을 통해 고찰된 교육의 의미 중 회복시켜야 할 과제를 선정한 후 그에 따른 대안으로서 교육적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과 책무, 예술교육, 대화, 상생과 협력, 비판적 사고의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율이란 외부의 부당한 통제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기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책무는 이해 당사자들 간에 자신이 이행해야 할 책무 내용과 수행 방식에 대해 보고, 설명, 정당화하는 행위입니다. 자율과 책무는 자기 스스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셀프 리더십과 연관됩니다. 원격 학습은 학생들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은 교사의 감독이 아닌 자율성에 의해 학습을 하고 과제를 업로드하며 자기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에는 공동체성도 중요시됩니다. 교사, 학생, 교사, 학부모 간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소속감과 유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공동체성은 팀워크로 연계되어 사람들을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로 이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맞다, 바르다, 잘했다 등의 공동체를 위한 행위와 지식을 권장하는 일이 중요하게 인식됩니다. 반면에 개별적 개성에 따른 미적 감각과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는 아름답다, 좋다라는 말은 비교적 강조되지 않습니다. 개성의 표출이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하는 상황은 학생들의 사고력 저하를 이끌 수 있습니다. 듀이는 예술활동을 통해 자아와 세계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창조적 변화를 이룩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술교육을 통해 학생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표현할 등을 통해 즐거움과 심미적 감성을 함양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의 통일성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면서 소속감, 공동체 의식을 배웁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감이 향상되고 도전 의식이 생기며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용기를 갖추어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습니다. 예술교육은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와 같이 정체성, 타인과의 관계, 삶에 대한 철학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제도의 본질적인 함의를 이끌어내려면 교육 관계자 간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폭력적이고 강요적 태도가 아닌 사랑하고 배려하는 자세, 즉 휴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투명하고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는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교육 자치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대화가 없는 것처럼 피동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만을 따르려고만 하지 말고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대화를 통해 핵심 어젠다를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교육 주체가 진정한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감하는 감성적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실천하고 힘을 합쳐 연대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서로 간의 불신, 공포, 낙인 효과, 교육 격차, 불평등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그리고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곳곳으로 파고들었으며 자라나는 학생의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코로나 이후에는 온전한 사회와 온전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명률과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보다는 마스크 교육, 코로나 검사, 백신 접종 등의 코로나 방지 대책에만 충실하게 따르는데 집중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 저기 첫째 있는 거는 인천 어린이 과학관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네, 자세히 보시는 바와 같이 KF94 마스크 구멍의 크기는 0.4 미크론. 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0.08에서 0.1 미크론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른들은 카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공부하며 심지어 체육 수업도 받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마스크 벗는 걸 어떤 그 문화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판적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수용하는 개방성, 자신의 의견이 틀릴 수 있다는 겸허함, 잘못된 방책을 수정하는 유연성 등이 발현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감 회복을 통해 정체성 확립은 인간의 존엄성 세우기를 근원적 가치로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학생은 처벌과 훈육으로 억압했다면 코로나 시기에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으로 학생을 억압하고 있는 듯합니다. 억압은 인간의 육체와 감정을 통제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휩쓸고 간 인간성의 부재를 인식하고 이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유, 소통, 공감, 협력 등 인간의 기본적 가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영철 선생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오감 교육의 파행과 오감 회복의 실천이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교육 회복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오감 회복이라는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적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종합토론 시간에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신범철 장학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신범철 선생님께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심을 양해 부탁드리며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회복팀의 신범철입니다. 제가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현장이 아니라 자택에서 발제를 진행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두 분 선생님께서 현장 중심으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보다 이 담당자로서 정책을 집행했던 경험을 통해서 보다 정책적 측면에서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겠고요. 교육회복 정책 추진 배경으로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회복까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회복 정책 추진 배경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 창궐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위기가 몰아닥쳤고 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대상은 바로 학생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언론 보도가 보시는 바와 같이 보도가 되었고요. 이에 우리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결손 현황을 체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업 성취도 그리고 학생 간 학습 격차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고요.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 문제, 그리고 사회성 함양 측면에서의 문제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체 활동은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학생들의 학교 생활 행복도도 보시는 것처럼 계속 저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이에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심리, 정서, 사회성 등의 결손을 확인하고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교육회복 지원이 절실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국가 예산을 통한 교육회복 지원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던 부분인데요. 미국, 영국, 독일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교육회복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결손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에서는 또 어떻게 교육회복 정책을 펼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 교육감님실에 직접 들어가셔서 찍어서 가져다 주신 사진입니다. 교육감님실에 들어가 보시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런 문구가 적힌 액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인천교육청의 교육회복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면 교육회복이란 무엇인가? 물론 앞서 발제자분들께서 회복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회복이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 건강 등 교육 결손을 종합적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합적이라는 표현에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회복은 그렇다면 왜 필요할까요? 네.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교육 결손이 확인되었고 이것을 적시에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개인적 측면에서 그리고 국가적 측면에서 다양한 어떤 심각한 손실이 있을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학습 손실을 미보충할 경우 개인 생애 소득의 3%, 국가 GDP의 1.5%가 하락된다는 OECD의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계획하여 발표했고요. 적시성, 종합성, 책무성의 원칙에 따라 종합방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3대 영역을 통해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첫째는 교육 결손 회복, 둘째는 맞춤형 지원, 셋째는 교육 여건 개선입니다. 네, 세부 분야나 뭐 영역 이런 것, 과제 이런 것들은 이미 교육회복 정책이 추진된 지가 1년여가 지났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두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 믿고 화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맞춤형 지원, 교육 여건 개선 이렇게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추진이 되었고요. 인천에서도 이 교육부의 3대 영역에 더불어 방역을 넣어 4대 영역으로 59개 세부 사업으로 교육회복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인천은 2022년 교육 슬로건을 교육회복 함께 가는 미래로 선정하고 역점 정책 1번으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회복이라는 이런 역점 정책을 확정하여 지금까지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주요 추진 사항은 보시는 것과 같겠고요. 뭐 저희가 4대 영역, 뭐 사업과제 이렇게 편성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뭐 3대 중점 과제 집중기 교육 회복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네, 방역 분야의 주요 사업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학교 현장에서 가장 호평을 받았던 것은 바로 방역 인력 배치 사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 결손 회복 분야의 주요 사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학습 결손 회복, 심리정서 사회성, 뭐 또래 활동이라든지 교회 체험 학습 지원 등은 익히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으로 맞춤형 지원인데요. 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육 여건 개선 분야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교원의 심리치유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았고 실제로 교육청에서도 특별히 더욱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2023년 교육회복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소개를 해 드리는 부분인데요. 2023년 교육부가
교육부의 국가 시책 사업 시책 사업이 다음과 같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네, 5개의 사업 과제와 여기 추가로 2개, 총 7개의 사업 과제가 운영되었다면 2023년에는 4개의 사업 과제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사업 과제명도 기존의 교육회복 지원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교육 결선 해소라는 용어로 네, 다소 변경이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도 이 교육부 국가시책 사업의 조정에 따라 저희 정책 조정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과 보충 프로그램이라든지 심리정서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 등과 같이 교육 회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업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겠고요.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과제들은 각 소관부서에서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고 저희 인천교육청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네, 네 번째 꼭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회복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제가 이제 올해부터 교육 회복 현장 지원단을 운영했고 관련 업무를 꾸준히 해오면서 다양한 어떤 업무적 경험들을 통해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얻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책을 두고 현장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했습니다. 컨설팅 참여자 명부를 살펴보면 교감 선생님, 교무부장님을 비롯해서 신규 교사, 상담사, 복지사 등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단위 학교에서 이 교육회복 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그런 각양각색의 해석이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재밌는 것은 특목고나 자사고, 교대 부설초와 같은 학교에서는 우리는 교육결손이 없는데 회복할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컨설팅을 참여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종합계획을 통해서 종합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앞서서 고성근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도 일맥상통하겠는데요. 단위 학교나 이제 학교 지원청 등에서는 각종 사업이 분절적으로 따로 돌아가는 양상들이 주로 나타났습니다. 폭넓게 정책 전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와 관련하여 이 모든 정책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관리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사점으로는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한 신규 업무, 즉 교육회복이라는 신설 사업이겠죠. 이것은 조직사회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환경 변화, 즉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신규 업무를 두고 갈등과 어려움을 현장에 겪는 모습을 자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선 학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았고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부서 간에서도 새롭게 발생하는 업무 분장을 두고 파워게임이 벌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동시에 학교에서는 업무 분장을 학교 자치 역량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그 곤란을 겪으면서 과거의 하향식, 즉 교육청이 정해줘라, 누가 할지를 정해주면 편한데 왜 교육청이 학교에서 결정하라고 애매모호한 해석을 내려줌으로써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느냐와 같은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였고요. 이는 권위주의 시대의 행정으로 회귀하려는 경향도 일부 관찰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회복 관련 업무 전담팀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어떤 새로운 업무가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등장했을 때 전담팀이 없을 때 과연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를 두고 학교 현장 또는 교육청, 지원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교원은 회복하지 못하는 교육회복 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월 정상 등교 이후에 교사들이 가장 많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기존에 했던 학교 교육 과정이 정상화되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교육회복이라고 하는 업무가 추가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도를 느낀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기존 것들을 일상 회복을 통해 기존 교육 과정을 다 회귀하면서 거기에 교육 회복이라고 하는 정책적인 사업들을 추가로 하는 부분 굉장히 힘들어하고 피로도를 많이 느낀다라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제 정책의 효과성은 교육 활동을 계획하는 실행하는 교원들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원의 회복에 대해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위 학교의 교육 회복과 관련된 예산 자율성 부분입니다. 학교마다 교육 회복을 위한 여건과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신도시 지역에서는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수요가 적습니다. 사교육이 워낙 발달해 있고 그 학습 부진, 그러니까 학습 지원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 수요가 적습니다. 반대로 구도심 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은 적으나 대상자는 또 많은 이런 아주 상이한 어떤 맥락이나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 회복과 같은 특수한 예산의 경우에는 목적 사업비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나 학교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산 편성 또는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교육청과 학교 간 소통 창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들어본 의견 중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교육청 학교 간 소통 창구가 마련된 것에 대해 만족한다라는 의견을 다수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는 향후에도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정책 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 오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교육회복 현장 지원단 운영 사례는 한편 의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 교육 정책은 교실 문 앞까지만 온다는 어떤 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결국 그것을 집행하는 실천자, 실행자인 교사, 그들의 집단적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좋은 정책도 어떤 거대한 예산도 교실 안까지 들어오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즉, 교육 주체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이 교육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포괄적 회복을 넘어 모두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회복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교육감님의 추천 도서이기도 합니다. 그 한신대학교의 강순원 교수님께서 지은 책인데요. 이 책 소개를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회복에 대해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교육 회복과 적극적 시민 교육입니다. 이 책에 보시면 OECD와 국제교사연맹이 제시한 효과적이고 공평한 교육 회복의 10원칙이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제가 한번 제시를 해 놓아 보았는데요. 아까 제가 해드린 정책 내용에서도 이러한 10가지 원칙이 적절히 반영되었구나라는 측면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보시면 4번, 교사들의 전문성이 유지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5번, 교사와 학부모가 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야 된다.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국제적 연대, 파트너십 이런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이 10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지은이인 강순원 교수께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회복 5대 원칙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5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회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육회복 정책을 통해서 포괄적이고 촘촘한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담당자인 저조차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느끼는 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향점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교육회복 정책이 포용적이고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수혜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 어떤 정책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맞춤형 사회정서학습, 즉 SEL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회복 구현입니다. 학생마다 다양한 교육 결손이 발생했고 차별화된 맞춤형 사회정서학습을 통해 회복 탄력성을 배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뭐 어떤 물리적인 인프라 문제를 겪는 아이도 있을 거고 어떤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이도 있을 거고 또는 신체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교육 회복을 이루지 못하는 어떤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건을 마련해주고 환경을 조성해주고 물적 또는 인적 재원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학생 스스로 어떤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회복을 온전히 해내는 것, 그것이 아마 궁극적인 목표가 될 텐데요. 이를 지원하기 위한 SEL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이브리드 수업 설계로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 제공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투 트랙으로 양쪽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교육 방식을 말합니다. 하이브리드 교육 방식은 정말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학교 현장에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지금 중등 같은 경우에는 그 수능 시즌에 어떤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그렇죠? 네, 원격 수업을 통해서 뭐 수능을 대비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에게 아주 익숙한 방식으로 자리 잡은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육 회복의 성패는 교사에게 달려 있다. 아까 시사점 부분에서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결국에 교육 회복이라고 하는 정책은 교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실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교사에게 깔때기 구조로 모든 정책이 교사를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게 만든다라고 비판하는 지점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육 회복의 성패가 교사에게 달려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시민 교육을 통한 교육 회복입니다. 교육 회복의 행위 주체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시민들이 모두 기꺼이 교육 회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시민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교육 결손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시민적 각성이 필요하며 교육 회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글로벌 교육 협력을 통한 어떤 국제적 연대 활동을 통해서 글로벌 연대를 통해서 한 지역, 한 국가 수준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온 지구가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국제적 연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언인데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고 가장 적시성 높은 시기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고 담당자인 저부터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부터 아이들의 온전한 교육 회복을 위해 한 번 더 고심할 수 있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육회복, 인천 교육회복 정책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보철 선생님께서 교육회복 정책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교육회복 정책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부의 교육회복 정책 변화와 포괄적 회복을 넘은 미래교육 측면에서의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회복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교육 공동체에게 던져진 질문에 대해서는 종합토론 시간에 질의응답을 통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모두를 위한 교육회복에 담긴 속 깊은 이야기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론을 위해 토론석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분 뒤에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리를 준비하는 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세 분의 발제자 중 누구에게 질문하시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참석자들은 채팅창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으며 발제자 중 누구에게 질문하시는지 밝혀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석자분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발제자분들께 먼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2부 세션의 대주제는 연대의 힘을 더하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대의 측면에서 발제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근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연계성 측면에서 진단하고 지도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단위 학교에서 연계성 있는 진단과 지도를 위해 교사 개인의 작동이 아닌 학교의 시스템적 측면에서 교사들의 협력적인 연대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 학습 안전망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1단계 학습 안전망인 교실 내 수업 안전망이 있죠. 이게 이제 학습 결손 예방을 위해서 재진도 학습을 하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학습망이 학교 내 안전망이라고 해서 학교가 가진 역량을 집중해서 학교에서 있는 복합적 부진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세 번째가 학교에서 지원을 하려고 했으나 학교의 역량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교육청이나 외부 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학습종합 클리닉이라는 학습 안전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학습 안전망이 이미 교사 개인별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가진 구성원들이 연대해서 이미 함께 이 기초학력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두드림 학교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 두드림 팀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가 가진 역량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도 들어갈 수 있고 교감 선생님, 그다음에 담임 교사, 교과 교사, 보건 교사, 상담 교사 등등이 들어가서 그 학생들이 겪고 있는 부진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부진 원인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토론을 하고 그 학생에 대한 지원책을 함께 생각하고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이 교사들의 연대를 통해서 기초학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학교 안에 있는 다중지원 등을 통한 연대적 방안에 대해 말씀하셨고요. 내년에는 기초학력 협의체가 학교 안에서 또 작동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를 통해서도 연대 측면에서 교사들의 협력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선생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 안에서 발생한 다양한 억압에 대해 깊이 공감했습니다. 억압으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 세우기를 오감 회복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고, 특히 연대의 측면에서 유대감이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가 유대감을 갖기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체육 시간을 하다가 저 하늘을 보니까는 기러기 떼가 이렇게 막 지나가더라고요. 네. 기러기 떼는 아신 바와 같이 V자 형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지도자 기러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순서대로 가는데 가장 밑에 가장 아래에 있는 어린 기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로우십 같은 걸 발휘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학생이나 학부모 같은 경우는 일단 교사나 그다음에 우리 학교 구성원들한테 응원하거나 격려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러기도 보신 바와 같이 가장 아래에 있는 기러기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소리를 냅니다. 네, 소리를 내서 지도자 기러기와 그 앞에 있는 기러기들한테 힘을 내라고 계속 외치긴 합니다. 그래서 모든 리더십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이제 파로우십으로 먼저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컬리그십이겠죠. 예, 동료들 간의 이제 협력 이런 거 할 수 있겠는데 무엇보다 이제 교사들 간의
일단 아직은 이제 전에 비해서는 협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교재 연구라든지 교재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준비 같은 이러한 협력 관계가 좀 필요하겠고요. 일단 기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그 기러기가 이제 총에 맞거나 그러면은 이제 뒤에 쳐지고 있으면 그 기러기가 이제 다른 동료가 그 총에 맞은 기러기랑 이제 뒤에서 같이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한 좀 배려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가는 기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가기 상당히 외로운데 예, 그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서 가는데 그 기러기가 이제 한번 방향을 잘못하거나 어떤 적을 만났을 때는 모든 기러기가 다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그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학급에서는 교사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 비롯한 관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셀프 리더십처럼 각자의 위치에 각자의 그 본연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겠죠. 그래서 파로우십, 그다음에 컬리그십, 리더십 이런 게 세 가지가 합쳐져서 예, 아까 연대 말씀하신 팀워크 이게 연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대감을 갖기 위한 이제 팀워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교사들의 소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어렵다는 것을 현장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신 응원과 격려가 저희 선생님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범자 선생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회복의 향후 과제를 5대 원칙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SEL, 사회정서학습을 통한 교육회복이 인상적인 말씀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학습 결손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않고 사회정서적 안정을 통해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보완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사회정서학습 정책 추진에 있어서 교육 공동체와의 연대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교육회복 정책 모니터링을 했던 경험을 우선 조금 말씀드려보면요. 교감 선생님들이나 뭐 교장 선생님들 상대로 모니터링을 할 때 그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 학습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학생 한 아이의 인지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두고 그 백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어떤 심리 정서적 배경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온전히 학습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학생의 어떤 성취도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자존감 문제로까지 확산이 되는 뭐 자기 효능감까지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이 크다라는 어떤 현장의 목소리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에 그 사회정서적 학습이라는 것을 위해서 학생들이 개인적인 힘으로는 너 왜 회복을 못해? 내가 노트북도 주고 뭐 이런 지원금도 주고 많은 것들을 해줬는데 너 왜 회복을 못하니? 라고 한다면 이런 우매한 정책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회정서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 지원이나 현금성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 뭐 교사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학부모일 수 있고 지역사회 어른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그 교육회복의 주체들이 그런 정서적 유대감 또는 연대를 통해서 그 아이가 다시 어떤 학교 생활, 정상적인 학업이나 학교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정서적 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것, 그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바탕에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많은 사람이 함께 마치 내 아이와 같다는 심정으로 네, 모두가 어떤 공동체가 한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 자세로 그런 연대를 통해서 네, 아이의 교육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정서 학습 지원을 위한
안전망 구축과 그를 통한 교육 공동체의 연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회정서 학습 지원과 관련돼서 내년도에 정책 사업으로 연수원의 교사 역량 강화 연수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내년에 연수가 개설될 때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연수를 들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장 참석자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하신 선생님들께서도 상호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안녕하세요. 저는 남동구청 평생교육과 마을교육 담당자이자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둔 논현동 주민 이시지라고 합니다. 일단 신범철 장학사님 파워포인트를 같이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학교 일선의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그야말로 멘붕이셨을 것 같습니다. 매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짜시고 그런 거 플러스해서 학교에서 코로나19에 대비하는 많은 것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결손, 뭐 다양한 교육청 사업들이 교육부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학교에서 정말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아까 그 강의 자료를 보면서 이제 제가 몰랐던 부분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교원 심리 회복. 그게 오늘은 제일 제가 몰랐던 거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학교 일선에 내려주시는 사업들 중에 목적성 사업도 있지만 이렇게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학교마다 약간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약간 신도시고 구도심이나 신도시하고 좀 이렇게 학교마다 약간 특성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상황에 맞게 사업을 하실 수 있게 조금 더 내년에는 장학사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율성을 좀 가지고 좀 사업을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선에서 좀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도 내년에 조금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도 조금 더 격려와 응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다는 이제 그 학부모로서의 어떤 건의나 정책 제안이셨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내년도 교육회복 자율사업이 올해는 학생 1인당 3만 원으로 일괄 학교의 학교 운영비에 포함돼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23년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변경 운영해서 필요한 학교가 필요한 영역으로 그 부분에는 교사 지원까지 포함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 달라지는 정책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또 지금 이제 교사들의 지원의 심리 치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원 도둠터에서 내년도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질문하실 분 또 계실까요? 그럼 발제자분 중에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고성근 선생님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모든 게 다 이제 인상적이었지만, 교육부에서 많은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고, 무엇보다 방과후가 아니라 교육과정 수업이랑 평가, 기록과 연계에 대해서 연계성 있게 이루어진다는 거에 참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수업을 실제로 하다 보면 진짜 자기 방어가 강한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난 안 할 거야, 의도적으로 막 반항하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좀 내세우기 좀 싫어하는 게 좀 보이고, 근데 여기서 한 명이 그치면 되는데 이 한 명이 이제 또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수업 분위기를 좀 이제 또 이렇게 분산시키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방어가 큰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지도하면 좋을까? 그거 한번 좀 어떤 조언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급 제도는 없고 하는데 과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봅니다. 네.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질문을 해주셨고, 그리고 상당히 민감한 유급이라는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반두라라는 학자가 사람이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사실은 자기효능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연구를 하다 보면 이 학생들이 정말 놀랍게도 학습 상황에서 성공한 경험이 거의 없어요. 네, 대부분 실패를 해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자기 효능감이 상당히 떨어져요. 자기 효능감이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을 보이냐면 학습 상황에서 자기가 하기 어려운 과제가 나오거나 또는 자신의 수준보다 좀 높은 수준의 과제가 나오면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의 욕구가 뭐가 있냐면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런데 이 자기 효능감이 낮은 이 친구들도 역시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친구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거죠. 2012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지상의 별처럼이라는 인도 영화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나오는 이샨이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샨이라는 주인공이 난독증 환자예요. 사실은 환자라고 제가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난독증을 가진 학생인데 이 친구가 난독증을 가지고 있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너 한번 읽어봐라 라고 했더니 이 이샨이라는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막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은 막 울고 이제 웃고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이샨한테 너 나가 이렇게 하니까 이샨이 나가면서 친구들을 향해서 나이스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이거 뭐냐면 나는 내가 몰라서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웃기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안 하는 거다. 그 기저에 깔린 건 나도 인정받고 싶은 거고 내가 못하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방금 우리 이영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학습 거부가 심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방어의 일종의 기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오은영 박사님 얘기를 했는데 이 자기 방어가 이렇게 나타나는 학생들의 그 원인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특별히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것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이 학생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진단이 정확하게 들어갔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수업에서 또는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결국은 담임교사거든요. 그럼 담임교사의 정서적 지원이 상당히 필요해요. 먼저 담임교사의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왜 수업 거부를 하고 학습 상황에서 이상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이 학생이 갖고 있는 가정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교실 내 환경을 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 모듬을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줘야 되겠고 결국은 사실은 이러한 학생들 지원하는 것은 담임 선생님의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수업 전략을 한번 또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민감한 유급 관련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학년주의 연령주의라고 하는 그 학제를 따르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초등교육법 제45조를 보면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학생이 이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진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핀란드라든지 아니면 스웨덴, 뭐 미국의 일부 주, 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취득주의, 과정주의라고 해서 이 그 학년에서 요구하는 성취 기준을 도달하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걸 유급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들이 가진 문화적 환경과 우리가 가진 문화적 환경은 사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유급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가 왔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이천수 선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반말해.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명보야 밥 먹자예요. 홍명보 감독한테 명보야 밥 먹자 얘기한 거예요. 그건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나이에 따른 위계와 그 다음에 예절 이런 것 때문에 쉽사리 이 학생을 1년을 유급을 시켰다거나 2년을 유급을 시켰을 때 그 학생이나 또는 학부모, 사회가 받아들이는 그것이 다르다는 거죠. 일반 다른 나라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 사실 고교학점제라는 걸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사실 이게 고교학점제가 취득주의와 과정주의에 사실 좀 입각한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초중등 학교에서 교육과정 이수 기준이라는 걸 사실 지금 정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마련된 제1차 기초학력 종합보장 계획을 다 보면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원래 그 기초학력 보장법과 시행령을 보면 이번에 기초학력 보장 종합 계획을 발표할 때 최소 성취 기준을 제공을 했어야 돼요. 법적으로. 근데 이제 저도 그 최소한의 성취 기준 개발 TF팀에 있었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최소한의 성취 기준이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고성근이 생각하는 각 교과의 최소 성취 기준은 이건데 이영철이 생각하는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년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성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교육과정의 화두죠. 이건 뭐냐면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우리 기초학력 미도달 상태의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 이제 구구단을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데 이제 또 분수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구단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은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배워야 될 게 나와서 나의 기분이 다운되고 나는 계속해서 못하는 학생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년주의와 이 취득주의의 절충을 하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보정주의라는 건데요. 교육부나 학교 교육청에서 최소 성취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학생들이 학기나 학년 말에 취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정 교육을 한 상태로 다음 학기나 학년으로 올려보내는 이런 형태로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도 현재 그런 방향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기 방어가 있는 학생들이 인정 욕구가 강해서 그렇다는 말씀 감사했고요. 또 수업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초등교육 페스티벌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요. 그걸 통해서 선생님들의 수업 전략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범철 장학사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 교육회복 정책의 추진 배경에 맞춰가지고 정책 너무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슬로건 한 명의 그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의 학습 결손, 요것도 이제 이런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교구라든지 문제집이나 뭐 그런 교구들을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심리 정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라서 이게 어떻게 방법을 구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제 1수업 2교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내용보다는 이제 친구를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적응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1수업 2교사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게 자존감을 얻게 돼서 큰 효과를 발휘했는데 올해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올해 없어졌는지 아니면은 올해는 없어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학교별로 이제 그런 관리자의 이해가 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쓰는 사람이 좀 부족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시행이 됐다가 올해는 좀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정책으로 보셨을 때 1수업 2교사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널리 좀 확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거 송기현 장학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협력교사제라는 이름으로 1교사 2수업제가 이루어졌고요. 기초학력 보장 예산으로 지원사업 예산으로 학교의 두드림 사업과 협력교사제 예산이 모두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내려갔을 때는 사업에 구분 없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이라는 예산으로 통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그것을 두드림 학교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협력교사제로 운영하실 것인지 다중지원팀에서 아마 협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이런 쪽에 더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협의하셔서 되셨을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협력교사제 사업은 더 많이 확대될 예정이고요. 학교에서 예산이 내려왔을 때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는 선생님이나 학급에서는 적극적으로 학교에 좀 제의하셔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성근 선생님 마지막 질문 들어볼까요? 지금 송기현 장학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1차 기초학력 종합보장 계획을 살펴보면 협력교사제는 2025년까지 초중등 학교의 모든 교실에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학습 지원 튜터링 사업이 또 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학습 지원 튜터링 사업 같은 경우는 이 협력교사제 역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과 후 보충 수업도 할 수 있고, 또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이 또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 학습 지원 튜터링 사업 같은 경우는 2023년, 24년, 25년까지 매해 한 6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담당자는 아니고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TF팀이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구체적 조작기에 속해 있는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 과정에 오감을 사용한 교수 방법이 반영되어 있고, 또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오감 교육이 파행을 겪었으며, 이 때문에 학생들이 축적했어야 할 경험들이 쌓이지 못해서 교육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리 이영철 선생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오감 회복 교육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자세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그 하이브리드 교육 이렇게 있었는데요. 근데 그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온라인이 가능하겠지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감 교육을 한다면 일단 만지고 보고 해야 되니까 무엇보다 대면 수업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 사람이 만나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이론적인 거다 지식으로 배우기보단 일단은 경험이 일단 우선이 되기 때문에 예술 교육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 2학기 같은 그리고 또 이제 협동학습 이런 게 기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사들에게 이제 지금은 각각 교실에서 있다가 이제 서로 이제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교사학습 공동체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훨씬 전보다 더 연합도 잘 되고 그다음에 더 공동체성도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가 더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감 교육의 실천 방안을 예술 교육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초등학교 학생들은 구체적 조작 활동을 통해서도 오감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2022 제8회 인천 혁신교육 한마당 모두를 위한 교육회복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운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분들의 소감을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하신 순서대로 고성근 선생님, 이영철 선생님, 신범철 선생님의 순서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은 학교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 이 수업의 방관자로서 남아있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이 얼마나 더 수업의 참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시행될 기초학력 보장 종합 계획에는 이러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기를 또 희망을 하고, 그러나 결국은 이러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손길이 어떻게 하면 잘 작동될 수 있는지를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시대가 이제 점차 감소되고 있고 거의 이제 뭐 내년 3월에는 이제 실내 마스크도 벗는다 뭐 그런 기사도 좀 본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근데 과연 코로나 같은 이러한 비상 팬데믹이 또 발생되지 않을까? 저는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처음에 2020년대 초반이었을 때 그 당황함과 그 무기력함, 그다음에 갈등 이런 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런 때일수록 그때 우리가 좀 잊혀져 갔던 거, 그다음에 문제점을 좀 다시 재해석해서 또 다른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됐을 때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앞서 이영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팬데믹 시대는 언제고 다시 들이닥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 2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서 제도화를 통해 이러한 어떤 사회적 위기, 환경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대처해서 어떤 학생 개인의 손실, 국가적 손실, 그리고 우리 교육계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대비하고 제도를 탄탄히 정비하는 것, 그것이 남은 숙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회복 정책이 재밌는 점은 유일무이하게 그 어떤 책무성을 따지지 않는,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묻지 않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어떤 효과를 냈니라고 일체 묻지 않는 또 한편 새롭고 재미있는 정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참석자님들께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션이 종료한 후에 만족도 조사가 문자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꼭 참여하셔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션은 모두를 위한 교육회복이라는 주제로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교육회복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발제자분들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